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대처 및 회복 지원.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신고 방법과 도움을 주는 기관. 안녕하세요.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장화정입니다. 아동보호 시설에 있는 5세 아동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A군의 어머니 최 씨와 내연남 이 씨는 8회에 걸쳐 집에서 A군을 상습적으로 때렸습니다. 키 110cm에 몸무게 20kg이었던 A군은 그날 대학병원 응급실에 오른팔이 부러진 채 실려와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베란다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어요. 담당 의료진은 A군의 몸에 멍이 많다는 점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은 이 사례를 함께 조사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받자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10월, A군은 이 씨에게 또 참혹하게 폭행당했습니다. 현재 A군은 한 비정부 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로 옮겨 지내고 있습니다. 사례는 잘 보셨나요? 이번 사건은 아이가 크게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미혼모 지원 사례로 보고 학대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으로 안타까움이 큰 사건입니다. 재신고를 통해 사건을 이관받았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이의 상처 발생 시점이 엄마가 동거남과 함께 살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 아동이 동거남을 특히 더 무서워하는 모습 등을 근거로 경찰과 함께 동거남과 친모를 추궁한 끝에 학대 사실을 밝힌 사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체크. 여러분의 학습 정도를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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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아동학대를 신고하기 위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할 수 있고 신고 의무자로서 역할을 정확히 파악해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교와의 연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아동학대 발견하기. 아동학대의 징후를 알면 학교에서 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징후를 기억하고 의심이 가는 아동이 있다면 아이의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신체학대에 대해 살펴볼까요? 신체학대 중 먼저 신체적 징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 징후는 신체의 여러 부위에 설명할 수 없는 상처나 심한 구타 자국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회복 속도가 다른 여러 개의 멍이나 설명할 수 없는 골절, 상처, 화상 자국 등으로 다양한 상처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설명과 보호자의 설명이 다를 때는 더욱 관심을 갖고 아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행동적 징후입니다. 학대받은 아이들은 아파하거나 어색한 동작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거나 엉뚱한 변명을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또한 폭행을 많이 경험한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나 공격적인 성향이 내재돼 있어 표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동은 분노 조절이 어려울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른 아이들과 싸움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여름에도 긴 팔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도 상처가 많아 숨기려고 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한 번쯤은 아이의 몸 상태를 체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서학대는 언어적 폭력으로 아이에게 함부로 말해 아이들의 마음에 멍을 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정서학대가 더 경미할 것으로 여기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게 돼 자아 존중감도 낮아지고 어른들의 눈치도 많이 보는 등 경직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자주 욕설과 경멸하는 말투를 듣다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거나 동기가 생기지 않아 과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고통으로도 아이들은 성장 및 인지 발달이 지연되고 언어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행동으로 물어뜯거나 어떤 특정 물건을 빨거나 하는 등 특정 행동을 지속하며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과도하게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학대는 다양한 후유 증상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아이가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을 하면 당연히 성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더불어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을 보이거나 찢어지거나 피 묻은 속옷 등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질이나 음경 분비물, 잦은 비뇨기 문제, 요로 감염, 복부 통증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성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수면 장애를 보이고 퇴행 행동을 하여 유아적인 행동을 합니다. 또한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하거나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음식에 대해 폭식하거나 거식하는 등 섭식에 문제를 보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울해하며 다른 친구들과 만남도 거절하고 좀 더 심각한 경우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방임아동은 제대로 영양가 있는 음식, 환경을 제공받지 못해 발달 지체, 체중 미달, 영양실조뿐 아니라 깨끗하게 씻지도 못해 더럽거나 계절에 맞는 옷들을 입지 않고 심지어 머릿니도 있는 경우가 있으며 지속적인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음식을 구걸하고 비행 또는 도둑질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일찍 등교하거나 귀가를 늦게 하죠. 이에 따라 성장이 지연되거나 발달장애, 학습장애 등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결석이나 지각이 잦으며 사회성이나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고 품행장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를 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 수 있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 의무자라면 직무수행 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라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그리고 누구에게든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신고 의무자들의 직군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신고 의무자가 직무 중 학대 범죄가 의심되거나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누구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해서는 안 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등과 친족이나 동거인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수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아동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동을 교육하면서 아동을 관찰할 수 있고 아동과의 신뢰를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고 의무자에 비해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데요. 특히 저학년 아동일수록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가 학대 피해 아동을 빨리 발견했다면 후유증을 조속히 치료해 아동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교사는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야 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에는 반드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그 후유증이 장기적이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아동학대의 유형별로 신체적, 행동적 징후를 확인해 학대 아동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동의 가정 환경도 아동학대의 의심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 아동의 부모님이 실직하였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한 경우, 아동의 상처 등에 대해 보호자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의 부모가 자주 음주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교사나 다른 부모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교사가 피해 아동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대 상처는 일반 상처와는 다르게 다치기 어려운 허벅지 안쪽이나 가슴 등에서 발견되는데요. 예를 들어 2가지 이상의 중복된 골절을 발견하거나 어린아이의 귀, 코, 목 등 정상적이지 않은 곳에서 출혈 흔적과 상처 자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림이나 담뱃불로 인한 화상 자국, 벨트 자국, 이빨 자국 등의 반복으로 타박상과 상처 등을 발견하면 아동학대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손이나 발에 일정한 선이 선명한 화상이 있을 경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교사는 112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할 때는 학대 의심 증거, 학대 발견 시의 정황, 상처, 지속성 등에 대한 의심 내용, 피해 아동의 이름과 전화번호 같은 정보, 학대 행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정보, 그리고 아동과 행위자의 관계, 신고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신고자는 자신이 학대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이야기하여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3)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연계.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학대 예방에 담당을 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기술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4시간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서 조사를 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가족 치료와 상담 교육을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재발 모니터링과 예방교육, 홍보를 하죠. 그럼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어떻게 아동학대 처리가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신고는 24시간 신고 접수를 받는 112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신고 내용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될 경우엔 상담원과 경찰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신속하게 경찰은 학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일반 상담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타 기관 연계가 필요하면 그에 따라 하게 됩니다. 현장 조사는 상담원이 2인 1조로 조사하며 경찰과 동행하거나 경찰이 먼저 출동합니다. 조사를 할 때는 학대가 일어난 곳으로 조사를 나가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피해 아동의 상처나 진술 등 증거를 모읍니다. 다음으로 관련인들을 조사하고 증거를 모은 다음 아동학대 혐의를 판단하죠. 현장 조사에 이어 피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아동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안전평가를 하고 응급조치를 하는데요. 응급조치를 한 후에는 결과 보고서를 경찰로 보내고 응급조치를 했다는 것을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조치는 1호, 아동학대 범죄 행위의 제지, 2호,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 3호,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학대를 한 사람에 대한 임시조치도 필요한데요. 먼저 재위험도를 평가하고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임시조치 신청 요구와 청구를 하죠. 그리고 임시조치 결정에 관해서 의견서와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사례 관리는 피해 아동, 가족, 학대 행위자에게 받는 서비스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요. 피해 아동의 경우 상담과 의료 지원, 심리치료, 학습 지원, 수사와 증거 지원을 받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상담과 가족치료, 가정지원, 그리고 가정복귀를 위한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학대 행위자는 보호 처분을 받고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의료 지원과 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건이 종료된 후 사후 관리로 지원이 끝난 사례에 대한 통합사례관리회의를 개최하고 연계기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과 교장선생님, 교사,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협력은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아동학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CCTV, 아동면담, 부모면담, 주변인 면담으로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학대 후 피해 아동의 감정이 어떤지 살펴보고 아동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학대의 잘못이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아이를 지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면 아이의 불안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 다시 학대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학교에서 학대가 은폐되거나 도움이 되는 증거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차시에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증거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의 기준은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그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제공되지 않거나 아이에게 반복적인 상처나 부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보호자가 아이의 상처와 질환을 제때 처치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친족에게 성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보이거나 성매매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셔야 하죠. 이때 신고는 응급전화인 112로 하시면 되고 국번 없이 누르시면 됩니다. 신고자는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름, 성별, 나이, 전화번호, 주소를 말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아동의 경우 학대 의심 내용을 알려줘야 합니다. 학대 행위자의 경우는 피해 아동과의 관계와 직장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자의 경우 피해 아동과의 관계와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유를 제공해야 하죠. 평가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세 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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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기.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아동학대를 어떻게 발견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학대 징후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고, 징후를 파악하면 어떤 학대가 의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고 의무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고 의무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아이들의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신고 의무자 직군을 자세히 기술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신고 의무자로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신고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연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피해 아동 및 행위자의 조치, 필요한 서비스 계획 및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학대가 발생되었을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로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신고 방법과 도움을 주는 기관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